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세계 경제 시장도 어질어질하고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대선이 6월 초에 치러질 것 같은데 야당의 대권 후보 1순위 주자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민주당 정책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우리 민주당 쪽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이런 시대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죠. 물론 최근에 인터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클릭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장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세제 정책 많이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되돌릴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도 했고, 이른바 이제 실용주의 행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해석들을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신빙성이 있을지는 실제로 돼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바라보는 부동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사실은 시장주의랑은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장주의라는 건 그야말로 시장에 사실상 모든 걸 맡기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이런 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정부가 할 역할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만 해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면은 심판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심판의 역할만.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정해진 룰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놔두고, 그러나 플레이어가 룰을 위반하게 되면, 즉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중지시키고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법을 위반하는 플레이어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공정거래를 위반했거나 반독점법 위반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야겠죠. 부동산 같은 거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막아야 될 것들, 지금 법으로 규정한 것들, 미등기 전매를 한다거나, 내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했거나, 내지는 불법 건축물을 지었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 많겠죠?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 게 맞죠? 이때는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왜냐하면 이런 걸 안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불법이 만연한 무법천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심판의 역할 정도에 그쳐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개입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된 제재나 혹은 입법을 보게 되면은 심판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얼마 전에 다시 철회했습니다만 10년 무제한 임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 부작용이 큰 건데 일단은 막 던지고 보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의 가격 상승, 혹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의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분명히 시장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건 노무현 문재인 때인데 그때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가격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민주당 시절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은 우연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요. 자, 민주당은요, 일단 수요 억제 정책을 주로 많이 씁니다. 공급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국힘당의 정책이고, 수요 억제 정책을 위주로 해요. 투기 세력만 잡게 되면 된다. 공급은 크게 문제없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을 편다라는 것을 조금만 연장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수요 억제책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공급 역시 위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급자인데 시장에서 집을 구입할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집을 지어서 그걸 팔까요? 살 사람이 없는 시장에 누가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공급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도 줄이는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실수요 기준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은 매수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매수 수요를. 그러니까 매수 수요는 어떤 정책적으로 억제가 되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제가 100번도 넘게 얘기한 거니까. 야, 지금 집 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 정책도 너무 규제도 많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
거주하지 말고 앞으로 잠은 길거리에서 자고 혹은 뭐 뒷산에 텐트 치면서 거기서 잠자리 해결하면서 그 돈으로 우리 주식 투자는 하자. 이런 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 수요를 안 하는 실거주자들은 반드시 전세나 월세,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론은 뭐냐면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쓰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은 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 것과 똑같아요. 실수요자들한테 집을 못 사게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 수요를 죽여놓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게 되고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매매 수요를 억지로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놨으니 토끼몰이 해놨으니 매매가는 가격이 오르지 못하죠. 수요를 죽여놨으니까. 그런데 전세가와 월세가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없어, 수요는 다 이쪽으로 몰았어. 그러니까 전세와 월세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오르고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 사이클의 법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정책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경기 영향에 따라서 출렁이긴 하지만 이 출렁임 속에서 결국은 우상향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야. 그럼 평생 가격이 안 오르죠. 근데 이런 어떤 진폭이 있지만 진폭 자체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길게 보게 되면 장기 우상향 한다라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증명이 됐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부동산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보다 가격이 안 오르는 데가 단 한 군데라도 있나? 시장주의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21세기 현 시점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를 희망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런 수요 억제책을 뭐 좀 지속한다고 해봅시다. 한 5년간 한다고 해봐요. 공급은 아무도 안 합니다. 수요도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전월세만 살게 되겠죠. 전월세 가격은 미쳐버리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월세를 받으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10억짜리 왜 300이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럼 10억짜리 전세가 대략 6억 정도가 되는 거고 전월세 전환율 수도권이 지금 거의 6%예요. 5.95인가 그래요. 그러면 6억짜리 전월세 전환율을 6% 하면 66에 30은 3,600이니까 연간 월 30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는 보통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월세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매년 5에서 10%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 5%는 잡아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가 이르면 315가 되는 거고 2년 지나면 330이 되는 거고 3년 지나면 347만 원이 되고 4년 지나게 되면 365만 원이 되고 5년 지나면 380만 원, 그 다음에 6년 지나면 402만 원이 됩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15만 원 올라가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죠. 나중에는 똑같은 비율대로 올라가더라도 500에서 5% 올라가면 25만 원 올라가는 거고 300에서 5% 올라가면 15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부풀어지게 돼 있고 이것이 부풀어지게 되면은 매가를 건드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우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 세입자 임차인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야, 이거 매년 전세 월세 올려주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냥 집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자, 6년 전에 그 집이 매매가 10억이었을 때 내가 10억 주고 이거를 살 것인지 아니면 월세를 300만 원 내고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였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내가 만약에 대출로, 그냥 풀 대출로 이해하기 쉽게 풀 대출로 샀다. 그러면 요즘에 한 4, 5% 하니까 한 4.5% 잡아보죠. 그러면 10억짜리 4.5% 대출이면은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한 400은 좀 안 되고 300 한 7, 80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내가 370, 80만 원 정도를 내느니 월세 300만 원만 내고 살면 이득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370, 80에 사실상 고정이죠. 금리라는 건 어떤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올라가기만 해. 월세라는 것은. 300에서 350되고 400되고 450되고 시간 지나면 500되고 600 되는데 얘는 계속 370, 8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50에서 450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게 이득입니까? 길게 보게 되면. 구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마레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그 마포구의 마레프 한번 볼게요. 뭐 대단지 아파트고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매매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기간에서 지금 2015년 지금 2025년 4월이니까 2015년 4월달 가격을 가볼게요. 2015년 4월달 가격 보시게 되면 얼마입니까? 7억 정도네요. 그죠? 7억. 예, 평균 가격이 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세가로 옮겨지게 되면 전세가는 이 당시 4억 7,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억이냐 4억 7,500이냐에서는 야 4억 7,500이 싸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8억 7,500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7억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그냥 반영구적으로 평생 7억에 사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반영구 전세 7억에 사는 것과 지금 당장은 4억 7,500 싼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올라가서 나중에는 10억, 12억, 15억, 20억짜리 전세를 사는 것과 어떤 게 유리하냐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근데 지금 심지어 집값도 얼마입니까? 이거 한 20억 되지 않나요? 지금 20억 700이에요. 현재 금액은. 그러니까 13억 번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그냥 전세가의 사용 가치만 보더라도 야 7년짜리 반영구 전세 들어갈래? 아니면 지금 4억 7,500이지만 매년 올라가는 거 할래? 라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바라볼 때 부동산은 뭐 심리네 뭐네 이런 얘기는 다 헛소리고요. 그건 헛소리라는 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뭐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은 심리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이득이 되면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미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항상 당장의 어떤 1차원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오르든 내리든 평생 그 금액으로 나는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마포나 성동구나 뭐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그런 동네들의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6, 7억, 8억밖에 안 했다니까요. 거의 신축급이. 신축급 30평대가 6, 7억밖에 안 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 10년 차 다 넘어가는 구축이 됐지만 오히려 전세값이 8, 9억, 10억씩 하죠? 그때 사게 되면은 올라가는 것도 다 이득. 그리고 저렴하게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이득. 그럼 생각해보게 되면 집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건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 순간에만 어떤 그 모습, 그 프레임에만 딱 꽂혀가지고 이거 판단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정리를 다시 하자 그러면은 수요 억제책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집값은 올라가는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즉 당장 수요 억제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잠깐 붙들어져 있지만 한 번씩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속도 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처음에 집값이 잡히는 듯 보이지만 팡팡팡 튀어오르는 에너지가 더 응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정부가 정책을 잡던 간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나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 잘 복기를 해보세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서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잡냐 못 잡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는 이 부동산의 가격을 제어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기적으로 막았던 그 시점에는 올라가는 에너지가 더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튀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간다. 꾸준하게 올라가느냐 일부러 눕혀놓으면 팡팡 튀고 올라가느냐 결국은 만나는 점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